안녕하세요. 현직 전기소방 감리원 상묵TV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요양원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무자는 2명입니다. 어르신은 30분이 계시고 그 가운데 20분은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소화기를 드시겠습니까? 119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부터 밖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볼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교육 표준 매뉴얼입니다. 이 문서는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고 분명한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겁니다. 이 매뉴얼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다시 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표준 매뉴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왜 특별한가? 매뉴얼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처럼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다른 시설에 비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일반 건축물의 소방은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노유자 시설의 소방은 사람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에 거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규정대로 설치해도 정작 화재 때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은 교육 훈련 준비, 화재 발생 전 조치, 화재 발생 시 대응, 시설, 유형별 절차, 소방시설 관리,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보고 마지막에 감리원의 눈으로 본 설계 단계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교육 훈련 체계부터 보겠습니다. 매뉴얼은 훈련을 5단계로 그려놓았습니다. 계획의 수립, 기초훈련, 부분훈련과 가상훈련, 종합훈련, 그리고 평가 및 환류입니다. 기초훈련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정 같은 기구의 사용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은 자위소방 조직을 반별로 나눠하는 훈련입니다. 가상훈련은 실제 행동 없이 화재 진압 작전도 같은 도면을 놓고 돌려보는 훈련이고, 종합훈련은 이 모두를 임무별로 동시에 묶어서 하는 훈련입니다. 마지막 평가 및 환류 단계가 중요합니다. 훈련 결과를 교육 훈련 결과 기록부에 남기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대책을 세워 다음 훈련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훈련하고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육 훈련 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이고 작성자는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계획서와 이 매뉴얼을 활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초와 부분훈련은 분기 1회 이상, 가상과 종합훈련은 반기 1회 이상입니다. 다만 기초훈련은 부분훈련과 병행할 수 있고 기초 부분 가상훈련은 종합훈련에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열어놓았습니다. 소방훈련 자체는 연 1회 이상이 원칙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시설을 배려한 조항입니다. 다만 통합은 생략이 아닙니다. 종합훈련 시나리오 안에 기초훈련 요소가 실제로 들어있어야 병행으로 인정됩니다. 매뉴얼은 교육계획을 짤 때 장소와 화재 유형을 미리 짝지어 놓으라고 합니다. 보일러실은 유류 유출에 따른 화재, 주방은 가연성, 화기 사용에 따른 화재, 거주시설은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 옥외는 방화 또는 불장난에 의한 화재입니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소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방 화재는 물을 쓸 수 있지만 보일러실 유류 화재에 물을 쏘면 화재 면적이 오히려 넓어집니다. 매뉴얼에도 유류 화재 시 물 등의 소화는 금지, 마른 모래 또는 분말 소화기를 이용하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신규 근무자 교육 시간은 경력자가 최초 2시간 이상, 미경력자가 4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서 경력자란 소방시설의 작동 방법과 화재 시 대응 요령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시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2번 이상 받은 사람 또는 방화관리와 소방시설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생활인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근무자 위주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생활인 교육은 인지능력 유무와 거동 가능 여부 두 축으로 나눕니다. 표를 보시면 규칙이 보입니다. 생활인의 능력이 떨어질수록 훈련의 무게 중심이 생활인에서 근무자로 다시 자동설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지능력이 부족한 생활인은 거주 장소를 1층처럼 피난이 용이한 장소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입니다. 훈련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공간 배치로 푸는 겁니다. 제가 이 매뉴얼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리허설까지 해서 완벽하게 끝낸 훈련은 사실 얻은 게 거의 없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파트, 불이 나기 전에 갖춰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핵심은 자위소방대 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의 특징은 자위소방대 조직표를 두 벌 만들어 놓으라는 점입니다. 주간 조직은 이렇습니다. 대장은 기관장, 부대장은 안전관리자, 그 아래 지휘반, 소화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4개 반입니다. 그런데 야간과 소규모 시설의 조직 편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전관리자, 아래 통보연락반 겸 대피유도반, 그리고 소화반, 딱 2개 반입니다. 왜 이렇게 줄여놓았을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근무자가 한두 명뿐인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인원으로 4개 반을 돌린다는 계획은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계획입니다. 매뉴얼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우선순위를 못 박습니다. 경보 전파, 초기 소화 활동, 그리고 화재 장소에서 생활인부터 우선 대피,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야간 편성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야간 자위소방대를 편성할 때는 소방활동이 가능한 생활인을 반영해서 편성한다는 겁니다. 즉 거동이 되고 판단이 되는 생활인은 조직표에 이름을 올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다만 위험이 적은 보조 임무 위주여야 합니다. 평상시 임무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휘반은 계획 수립과 각 반 숙달 상태 확인, 연락반은 연락망 변동사항 관리 소화, 진압반은 장비 조작 숙달, 대피유도반은 피난로와 피난기구 사용법 확인, 구조구급반은 장비 비치와 응급조치 요령 숙달입니다. 그리고 근무자 변동에 따라 자위소방대의 변경을 유지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직표를 붙여놓고 3년째 그대로인 시설이 많습니다. 퇴사자 이름이 남아있는 비상연락망은 없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입니다. 서식은 안전시설 등 세부 점검표, 점검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입니다. 점검 후 문제점은 보완하고 정비보안 기록부에 기록해서 유지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4가지입니다. 소방시설의 파손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의 설치 누락 및 변경 여부, 그 밖의 안전관리상 위험요인 확인, 건축물 내 소방안전시설 현황 파악입니다. 매뉴얼은 시설을 위치에 따라 도시형과 전원형으로도 나눕니다. 도시형은 건물이 밀집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한 건물에 다른 용도와 함께 들어가 피난계단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시설입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다양한 피난 동선 계획이 관건이고 일부 층만 쓰는 시설이라면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와 협조해 피난 계획을 함께 짜야 합니다. 전원형은 반대로 소방활동은 쉽지만 관계기관에서 멀어 도움을 빨리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착 전까지 자체 수행 가능한 임무를 기준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산불 대비 피난 대책과 구호약품까지 미리 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전체 대응 체계를 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 소화 및 대피 활동, 초동 진화 활동, 소방대 도착, 화재 진화 후, 이렇게 5단계입니다. 화재가 나면 119의 육하원칙으로 신고하고 경보를 전파합니다. 이어서 초기 진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대피를 지시하고 자위소방대를 비상소집합니다. 초동 진화 단계에서는 소화전 진화와 대피 활동을 병행하고 방화문으로 확산을 막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하면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진화 후에는 인원과 부상자를 확인하고 임해 진입을 금지합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매뉴얼은 시설을 생활인이 스스로 피난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크게 둘로 나눠서 절차를 따로 씁니다. 자력 피난 제한 시설이란 생활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등이라 자력 피난이 불가능한 시설, 생활인 스스로 소방활동이 불가능한 시설,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근무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괄호 안의 문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 불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따지지 말고 화재 지점의 생활인은 무조건 먼저 뺀다는 뜻입니다. 작은 불이면 끄고 보자는 판단. 이 매뉴얼은 그 판단 자체를 금지합니다. 판단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걷지 못하는 어르신 한 분을 옮기는 시간과 맞먹기 때문입니다. 지휘반의 임무에도 같은 원칙이 박혀 있습니다. 지휘반은 소화 활동에 우선하여 지휘 통제한다. 소화보다 통제가 먼저라는 겁니다. 표에서 소화 진압반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시 밸브 차단 및 용기 이동을 가능할 때만 하고 폭발 우려가 있으면 소화 활동을 중단하고 대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를 포기하라는 지시가 매뉴얼에 명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시설의 자위 소방대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생활인이 스스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생활인 중에 소화 활동이 가능한 인원에게 자위 소방대 임무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피 활동 위주로 부여하고 같은 층 같은 호실의 다른 생활인의 피난을 돕게 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이 생활인들의 임무가 구급 활동 위주로 바뀌고 건물 외부 안전구역에서 구조 구급반을 지원하되 건물 내 진입은 제한한다고 못 박습니다. 도우려다 다시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항목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실의 문을 폐쇄하고 생활인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라는 겁니다. 문 하나를 닫는 행위가 왜 중요할까요? 방화구역의 원리 때문입니다. 문을 닫으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화재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무엇보다 복도로 나가는 연기가 차단됩니다. 화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불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연기는 수평 방향으로 초당 0.5에서 1m, 수직 방향으로 초당 2에서 3m, 계단실에서는 초당 3에서 5m로 올라갑니다. 사람의 평균 보행 속도가 초당 1.33m입니다. 계단에서 연기와 경주하면 사람이 집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겁니다. 10초도 안 걸리는 행동이 복도의 피난 가능 시간을 몇 분 단위로 늘려줍니다. 경보 전파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근무자 수가 제한되므로 119회만 신고하고 유관기관 전파는 소방서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한 명이 여기저기 전화 돌리다 시간 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또한 경보 전파가 가능한 생활인을 미리 선정해 초기 경보가 가능하도록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매뉴얼은 시설 유형을 6가지로 나눠서 대응 절차를 각각 씁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불황인시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행동장애나 인지, 불능 상태의 어르신이 계신 경우 근무자가 화재실 내의 생활인을 우선적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피시킵니다. 휠체어를 직접 밀거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로는 경사로, 구조대, 무동력 승강기, 미끄럼대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침대 등을 직접 이동시킬 때는 피난 통로 막힘 현상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고가 중요합니다. 침대째 밀고 나가면 편할 것 같지만 복도 폭이 좁으면 침대 하나가 복도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뒤에 오는 사람 전체가 갇힙니다. 그래서 시설 특성에 맞게 미리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동은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응 가능한 청소년에게는 다른 아동의 피난 유도 임무를 줍니다. 피난기구는 구조대, 무동력 승강기, 미끄럼대, 완강기입니다. 영유아는 다릅니다. 근무자가 화재실 생활인을 우선 대피시키고
생활시의 미끄럼대 등을 확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고정 피난 설비의 중요성 인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정 피난 설비.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영유아는 완강기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설치하고 조립하는 시간이 필요한 피난기구는 영유아 시설에서는 사실상 없는 시설입니다. 그냥 타고 내려가면 되는 미끄럼대 같은 고정식이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항목에는 창살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살 등이 설치된 경우 피난로를 다양하게 확보해서 신속한 대피 방법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시각 청각 장애는 생활인이 자력으로 이동하되 유도등과 점자 표시를 활용하고 근무자는 피난 유도와 안정을 담당합니다. 중증 장애는 화재실 생활인 우선 대피의 휠체어 직접 이동 또는 보조인의 도움이고 피난기구는 구조대, 무동력 승강기, 휠체어용 경사로의 시설에 따라 미끄럼대와 보조 매트를 씁니다. 완강기는 시각 청각 장애 항목에서 보조 피난기구로 활용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주된 피난기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보건시설에는 다른 시설에 없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경보벨 등의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생활인을 안정시키라는 겁니다. 경보음 자체가 패닉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한 조항입니다. 둘째, 안전구역으로 대피한 후에도 생활인의 무단 이동 등에 대한 안전 통제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나온 뒤가 더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신보건시설은 자동경보설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인의 경보 전파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설비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분명해집니다. 시설 유형이 달라져도 불의 성질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사람이 나가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 소방 설계는 소화설비 싸움이 아니라 피난기구 싸움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매뉴얼 프로에는 소방시설별 위험 요인과 개선 방향이 아주 실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점검 나가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분말 소화기 기준입니다. 압력 게이지는 녹색 위치에 있어야 하고 월 단위 정기 점검을 합니다. 보행거리 20m 이하마다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입니다. 추갑식은 본체 용기에 소화약제와 질소 같은 압축가스를 함께 넣어 지시압력계가 있고 가압식은 가압가스를 별도 용기에 두어 지시압력계가 없습니다. 적응성 표시는 A급이 일반화재, B급이 유류화재, C급이 전기화재입니다. 매뉴얼에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기준이 조금 특이합니다. 필요한 수동식 소화기 산출 수량의 2분의 1 이상을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입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가 4개, 즉 한 세트가 1단위이기 때문에 낱개로 흩어놓으면 안 되고 단위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법은 불이 난 곳에 벽이나 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불 속에 직접 던지지 않습니다. 다만 목재처럼 딱딱한 것이 타면 목재에 직접 던지고 기름 화재는 기름 속이 아니라 인근 바닥이나 벽에 던져 약재가 간접적으로 덮게 합니다. 현장 점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동작이 났다고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방치하면 그 순간부터 그 건물에는 화재경보 설비가 없는 겁니다. 예비 전원 감시 램프에 적색등이 들어오면 교체하거나 정비합니다. 주요 기능 점검은 회로, 도통시험, 동작시험, 예비 전원시험입니다. 자동화 제속보 설비는 전화선을 빼거나 전원을 꺼두면 안 됩니다. 야간에 근무자가 한 명뿐인 시설에서 그 한 명이 어르신을 옮기는 동안 소방서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게 이 설비입니다. 구조대는 주된 출입구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서 양방향 피난로를 확보합니다.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설치 장소에는 구조대 표지와 사용 방법을 게시합니다. 건물 특성에 따라 경사 하강식과 수직 하강식을 고릅니다. 매뉴얼이 지적한 위험 요인이 뼈아프입니다. 창살 등 장애물이 설치된 경우, 펼칠 공간이 없는 경우, 협소한 공간에 경사 하강식을 설치한 경우, 하강 지점이 연못이나 나무인 경우입니다. 도면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 쓰는 상태죠.
미끄럼대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적합합니다. 경사는 25도에서 35도 이하, 폭은 50에서 60cm, 난간 높이는 60cm 이상입니다. 형태는 직선형, 나선형, 반원 통형이 있고 최하단부는 약 10cm 정도 띄워서 하강 시 충격을 방지합니다. 무동력 승강기는 발판에 양발을 올리고 자물쇠를 풀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발판이 자동으로 제자리에 올라오는 피난기구입니다. 무게추로 작동해 별도 전력이 필요 없습니다. 정전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라 노유자시설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도등은 복도와 계단, 출입구와 비상구 위치를 식별하도록 설치합니다. 2선식은 항상 점등 여부를, 3선식은 화재 시 연동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커튼에 가려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옥내 소화전은 방수 압력을 측정해서 정상 압력을 유지합니다. 과압이면 감압 조치, 부족하면 방수 압력을 조정합니다. 호스 구경은 옥내 소화전이 40A, 옥외 소화전이 65A입니다. 소화전함 앞에 물품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개폐 밸브를 잠가 놓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알람 밸브는 2차 측 압력이 과다하면 말단 시험 밸브로 빼고 준비 작동식은 교차회로 감지기 단선을 봅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새로 구획된 방에 헤드가 빠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가스누설 경보기 탐지부 설치 위치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니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입니다. 방염도 짧게 짚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은 실내 장식물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대상 물품은 커틀류와 블라인드, 카펫, 두께 2mm 미만 벽지류 중 종이 벽지를 제외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유자 시설의 침구류와 소파, 의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염 처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화재에서 침구류가 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권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리 현장에서 노유자 시설을 볼 때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난기구가 실제로 펼쳐지는가? 도면에 구조대가 그려져 있어도 하강 공간에 나무가 있거나 창살이 있으면 없는 겁니다. 착지 지점까지 직접 나가서 봅니다. 둘째, 완강기로 때우지 않았는가? 노유자 시설에서 완강기는 근무자용 보조기구입니다. 어르신도 영유아도 완강기를 쓸 수 없습니다. 경사로와 미끄럼대, 무동력 승강기 쪽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자력 피난 불가 생활실이 몇 층에 있는가? 매뉴얼이 1층 배치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 협의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야 반영이 됩니다. 준공 후에는 못 바꿉니다. 넷째, 자동화 제속 보설비가 실제로 연동되어 있는가? 결선만 되어 있고 시험을 안 해본 현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째,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는가? 고인목이 끼워져 있지 않은지, 셔터 레일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연기 감지기 동작 시 1단 강화, 열 감지기 동작 시 2단 강화가 정상인지, 셔터가 내려온 뒤 쓸 비상 출입문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피난 통로에 물건이 없는가? 이건 준공 검사 때보다 준공 1년 뒤가 진짜입니다. 휠체어와 보행 보조기를 복도에 세워두는 순간 피난 통로는 사라집니다. 오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줄이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대응은 불을 끄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옮기는 계획입니다. 둘째, 화재 지점의 생활인은 불의 크기와 상관없이 먼저 대피시킵니다. 셋째, 초기 소화가 안 되면 문을 닫고 나옵니다. 이 세 가지만 시설 종사자분들이 몸으로 기억하고 계셔도 어느 새벽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임상묵 감리원 상묵TV였습니다.